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하여튼 아무리 전쟁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예.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준비를 잘해야 된다. 네, 장군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이번에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전투부대에서만 지휘관을 했습니다. 소대장 때부터 마지막으로는 특전사령관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총을 제일 많이 쏘고 수류탄을 제일 많이 던진 장군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세요. 장군님 이제 다음 달이면은 총선이잖아요. 네. 혹시 좀 정치계에서의 러브콜은 없으신가요? No comment.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나 국방 소식을 들으시면서 좀 대한민국 국민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보다는 조금 긴장 상태가 완화됐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막말 수준이 조금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불과 지난주에 이제 봄철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가 되었는데 북한의 막말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 탱크를 직접 몰고 군부대를 가고 또 북한의 탄도탄 시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서의 그런 전투도 이때쯤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간간히 그 주변에서 확대되려는 양상이 있어서 굉장히 예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고요. 또 대만도 아직은 얘기가 별로 없지만 들려오는 거 보면은 중국이 국방비를 또 늘렸다는 둥 등등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안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긴장을 바짝 하고 특히 훈련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또 한 번의 집권에 성공하면서 또 유럽 지역은 벌써 이제 전운의 기운을 느끼고 또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각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푸틴 당선에 맞춰서 북한도 동해상의 미사일을 여러 번 쏘기도 했고요. 이런 푸틴의 장기 집권 성공이 또 좀 지정학이나 전쟁 문제에 관여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푸틴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더욱더 공고히 되는 그러한 변곡점을 이제 지났고요. 특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하여튼 계속적인 그런 현재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할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과연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또 미국의 대선이 금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동적이고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융통성을 지니고 또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네. 푸틴 그래도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그래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막 전쟁도 일으키고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득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지하는 지지율도 높고요.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네. 정적을 살해하고 네. 암살하고 또 웬만큼 나올 만한 사람들은 없애고 러시아 사람들이 독재의
익숙하다 보니까 나라는 크고 그다음에 우리만큼 교육 수준이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 거기서는 어 특이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처음에 인제 그 소련이 망했을 때 네. 러시아 전체가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은 연금을 못 받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이 석유를 그 생산하는 나라에 석유가 부족하고 그 깡패들이 막 그냥 거리를 활보하고 치안이 부재하고 이러한 혼란 시대가 오니까 푸틴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거고 네.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혼란한 것보다는 차라리 푸틴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요인을 비롯해서 또 우리만큼의 어떤 민주의식이라든지 교육 수준 이런 게 낮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지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선거가 과연 공정했는지 그것도 네. 저는 크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푸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어 유지시키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간의 전쟁의 끝이 좀 묘연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쟁은 우리처럼 아마 휴전이 돼서 아. 계속적으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갈지 모르지만 그 네. 소강 상태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우리가 알던 세계, 그 세계로 돌아가기는 제가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우리 식량 비용이 올라가고 또 세계가 양극화되고 그에 따른 뭐 지금 항공기 비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양극화가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가 지났다고 그래서 옛날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환경에 그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은 어느 쪽이 결정적인 승리 없이 계속적으로 현재처럼 이렇게 소모전으로 최소한 한 뭐 금년 내내 가지 않을까 하는데 또 모르죠. 뭐 푸틴이 계속 뭐 휴전하자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이 공산주의자들은 말은 뭐 휴전, 평화 이런데 그 속내를 보면 틀린 겁니다. 네. 평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지내는 이런 평화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상대방은 죽고 자기는 이기는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고 네. 또 무슨 뭐 휴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 휴전이고 해서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한 2-3 년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2-3년 앞으로 더 봐야 된다고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하여튼 아무리 전쟁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전쟁은 반드시 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일반 국민들께서 매일같이 걱정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부터가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이 우리보다 강력한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주변에 있고 또 우리의 체제를 미워하고 부정하는 북한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당국자들이 하여튼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켜야 된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음으로써 또 한미동맹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대북 억제력과 주변에 있는 우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미국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교훈일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군 출신이니까 이렇게 보면 하여간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 드론의 활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인데 지금 이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정찰로도 활용하고 자폭으로도 쓰고 통신 중계도 쓰고 그다음에 그 뭐 폭탄 투하라든지 이런 걸로도 쓰는데 그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만 방에서 그 전에 드론을 갖고 저 동호회 회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이 앞으로 전쟁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같이 이렇게 공군력이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군은 하늘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같이 압도적인 공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병 입장에서는 또 어느 군 입장에서든지 간에 하늘을 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드론 쏴 떨어뜨리기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 탐지하기도 어렵고 쏴 떨어뜨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또 설사 방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거기에 대한 또 돈이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이 드론이 군사적으로는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나오는 현상들이고 어. 그 외에도 무슨 뭐 그 전차 있지 않습니까? 네. 전차가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차의 역할도 바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들은 전차가 앞으로 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다만 그 역할이 바뀔 것이다. 이런 거를 보고 있어서 이런 등등이 이제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가 점점 양극화되는 데에도 또 기여를 할 것이고 해서 복잡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드론과 전차 이렇게 좀 갈리네요. 드론은 부상을 하는 거고 전차는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중요성보다도 역할이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에는 전차가 가장 큰 역할은 상대방 전차를 부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돌파를 가하는 건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 건물 지역 작전에서 보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라서 아직도 이 전차의 미래 역할이 과연 그럼 뭐가 될 건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전쟁을 한번 전쟁사 같은 거 저는 뭐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무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쟁사가 막 바뀌고 획이 그어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시기가 또 오는 거군요. 그게 드론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압도적인 공군력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저희가 공군력이 좀 뛰어난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 규모나 네. 특히 조종사들의 기량이 네. 둘째가라면 뭐 서러울 아, 정도로 그 정도예요. 예, 그 미군 뭐 한국군 뭐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 정도는 되는데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탄약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공군이 좀 정비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한 번 비행기가 뜰 때 1소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비행기가 출격했다가 들어오면 기름을 새로 넣고 무장을 그 임무에 맞게 무장하는 거. 네. 그리고 비행기가 또 뜰 때는 아침에 나갔던 조종사가 타는 게 아닙니다.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상은 다른 조종사가 타요. 그러니까 네. 같은 비행기지만. 그러니까 네. 조종사 한 사람이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비행기를 갖고 두서너 명의 조종사가 임무에 따라서 이제 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그 한 비행기가 3번 뜰 수 있거나 4번 뜰 수 있거나 5번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티라고 하는데 이 소티가 많을수록 비록 비행기가 한 대 있더라도 5번 뜨는 거하고 2대가 있는데 2번 뛰면 이건 4번밖에 못 가지만 한 대가 있더라도 5번 뛰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티를 늘리려면 정비사, 무장사,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 또 무장을 타는 것도 이거 복잡해요. 무장을 타는 사람, 또 뭐 이런 사람들의 지원 부서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지원이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음. 관심의 문제가 크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아, 국방에 대한 관심도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조종사는 멋있고 음. 그 비행기 닦는 사람은 아. 뭐 얼굴을 시커멓고 하니까 네. 멋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맨날 그런 것만 빨간 마후라 뭐 이런 것만 해서 그런데 네. 그거보다도 그래서 그 조종사들 제대로 된 조종사는 항상 정비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정비사 입장에서는 적진에 들어가는 조종사들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다 해서 존경하는 이 상호 존중이 돼야 되는데 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고 특히 미군들 보면은 수송기 네. 조종사 또 관제사라 그래서 레이더 스코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장군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요 직책에도 가거든요. 네.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안 나와요, 장군이? 저는 하여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뭐 이거 스코프 보는 통제사라든지 또는 뭐 그 통제탑에서 내려라 떠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닦는 사람도 그런 중요 직책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야만이 이게 정확한 규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장군님께서 대만을 갔다 오셨나요? 네. 대만 갔다 오셨죠? 네. 네. 아, 장군님께서 지난번 출연 마치시고 대만 좀 다녀오셨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대만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큰 국가에 대치해서 뭐 하나의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 대만이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도 혹시 좀 연구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대만은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아, 네. 우선 첫째 상황이 틀린 거는 네. 우리는 남북이 완전히 단절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 돈 벌다가 손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들었는데 뭐 100만 쌍이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사위가 이쪽에 가 있고 며느리가 저쪽에 가 있고 시아버지가 저쪽에 있고 시어머니가 저쪽에 가 있는데 우리처럼 전쟁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남한을 동족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족이 아니니까 죽이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엮여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대만군은 하여튼 얼마 전까지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됐다가 아, 진짜요? 네, 이제 1년으로 이제 돼 있는데 네. 1년 동안 교육시켜 가지고 물론 활용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한 사항이 많죠. 그래서 뭐 미국으로부터 또 무기도 많이 지금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미사일도 사고 있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거대한 그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으로서는 고민이 많고 또 중국도 대만에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그 대만 본섬 외에 그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섬은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본토에. 그런 섬을 예를 들어서 본토에서 뭐 포격을 전에도 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격을 한다든지 점령을 한다든지 또 본섬을 갖다가 봉쇄를 했다. 봉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쇄를 뚫어야죠. 아, 들어야죠. 대만이 하든 미국이 하든 그러면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다가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뭐 항복하자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깡패한테 차라리 돈 좀 뜯기고 그냥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깡패한테 눌리고 살진 않겠다라고 사는 게 맞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러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야, 그 뭐 그거 갖고 그래 돈 1,000원 줘. 넌 돈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깡패한테는 굴하지 않는 그러한 평화를 좀 택하길 바랍니다. 저는.